전 세계가 아직도 중국산 드론에 기대고 있을 때 한국군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산에 묶였던 군사 드론 체계를 스스로 끊어내고 전 병력을 드론 전사로 바꾸는 아시아 최초의 군대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50만 드론 부대로 일컫는 새로운 드론으로 공격과 정찰과 감시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군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분대 하나에 드론 하나가 아니라 한국군 전체가 거대한 드론 군단으로 변하는 수준이고, 그 기반을 전부 한국 기술로 채우겠다는 선언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전력 대전환입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전력 증강이 아니라 한국군이 전장을 주도하는 강군으로 재편되는 역사적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중국산 드론은 전장에서 수치로 확인된 취약점이 뚜렷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DJI 드론의 전자전 교란 피격률이 평균 45%로 서방계 18% 대비 2배 이상 높았고, 혹한기 배터리 출력은 영하 10도 기준 62%까지 떨어져 임무 실패율이 31%로 집계됐습니다. GPS 재밍 상황에서는 경로 이탈률이 28%에 달해 군사용으로는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군이 중국과의 기술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낸 순간은 해외 군사 전문가들에게 사실상 전장 패러다임이 바뀌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군사용 드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사실상 미국산과 중국산밖에 없었던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언론은 한국의 결단에 대해 크게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포린폴리시와 재팬디펜스 리뷰는 전 세계 상용 드론의 약 70%를 장악한 중국 DJI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50만 드론 전사 체계를 구축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군이 상용 드론 조달 단가를 17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과감히 높이며 GPS와 모터와 배터리와 보안 모듈 등 핵심 부품 6종을 전면 국산화한 결정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선택입니다. 이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정량 데이터로 즉시 드러납니다. 중국산 배터리 교체 주기가 평균 150회인데 한국형은 250회 이상을 보장해 실전 투입 가능 횟수가 약 1.6배 증가합니다. GPS 재밍 저항력은 중국 대비 약 3배 높아지고 모터 추력 효율도 10% 이상 우위라 전장이 교란될수록 성능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해외 분석가들은 이 수치가 곧 전장 생존성과 감시 범위로 이어진다며 한국형 드론의 실전 정보 확보량이 중국산 대비 최대 2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한국군의 구조적 변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 육군이 아직 분대가 아니라 소대 단위 중심으로 드론을 운용하고 일본 자위대의 분대 배치율은 20%에도 못 미치지만 한국군의 분대 1만 1265개인데 여기 모두에 드론을 배치하는 계획을 예산으로 현실화했습니다. 이런 구조 자체가 전 세계에서 보기 힘든 수준이며 23개 드론 교육 센터를 기반으로 연간 수십만 명을 순환 교육하면 50만 드론 전사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전투 개념으로 체화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형 모델을 중국의 저가 물량전도 아니고 미국의 초고가 정밀전도 아닌 실제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최적 설계라고 분석합니다. 초기 가격만 보면 비싸 보이지만 수명 주기와 생존성, 정보량, 정비 비용을 합산하면 한국형 드론의 전투 가치는 중국산의 2배를 넘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결국 한국군은 드론전의 룰을 따라가는 국가가 아니라 직접 새로 쓰는 국가가 되고 있고, 이 변화가 아시아 전력 균형을 뒤흔드는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드론 전력 구축이 해외 외신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핵심 이유는 실제 전장 기준의 데이터에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 DJI 민수 드론이 고정이익과 회전이익을 포함해 연간 1200만 대 이상을 생산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지만 군사용 성능 기준에서는 미국산 대비 전자전 내성 지수가 평균 0.4레벨 낮다는 것이 북대서양 군사평가보고서의 수치입니다. 반면 한국군이 이번에 국산화한 GPS 보안 모듈은 전자전 재밍 저항 지수가 0.82레벨로 측정돼 중국 장비 대비 2배 가까운 방해 저항력을 보여줍니다. 모터 추력 효율 역시 국산 모터 기준 1.92kg 포스급이 확보돼 DJI 미니3 프로급 1.7kg 포스 대비 약 13%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내구성은 평균 220시간을 보장하는 시험 수치를 확보한 것으로 군 연구기관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배터리도 국내 업체 사셀 기반 6200mAh 시 제품 기준 혹한기 출력 유지율이 85%로 DJI 표준 배터리 68%보다 17%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군대급 상용 드론 1만 1265대를 배치하게 되면 초동 정찰 범위가 기존 유관 대비 6배 확장되고 실시간 열영상 정보 확보율이 28%에서 74%까지 증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미국 육군 기준 분대급 드론 보급률은 42%이고 일본 자위대는 19% 수준이지만 한국은 최초 구성 단계부터 100%를 목표치로 잡아 추진하는 만큼 실제 전장 감시 밀도는 주변국 대비 최소 2배 이상 높아지는 결과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공격형 드론 전력도 병행되는데 국산 소형 자폭형 드론의 탄두 중량 1.5kg 기준 구조물 관통력은 20cm 콘크리트급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인 FPV 자폭형 대비 1.3배 수준입니다. 이 수치가 한국군의 표적 타격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지고 전체 대대급 화력의 반응 시간이 평균 21초 단축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드론 전력 강화가 해외에서도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니라 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구조적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국산 GPS와 보안 모듈을 적용한 상용 드론만으로도 재밍 상황에서 임무 성공률이 중국산 대비 2.3배 높게 나타났고 군대급 실전 투입 시 생존 시간이 평균 40초 증가해 정찰 정보의 누적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한국이 향후 2030년까지 추진 중인 군집 드론 전력은 초당 120Mbps급 데이터 결합 능력을 갖추고 있어 미국의 스워밍 실험 모델과 성능 간격이 15% 수준까지 좁혀지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이번 국산화 전환을 시작점으로 중국 의존도를 0%에 가깝게 낮추고 미국식 고가 체계와도 다른 독자적인 중간가이면서 고성능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완성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전병력 드론화 구조를 현실에 구현하는 국가로 자리 잡게 되고 전장은 한국군 기준으로 재설계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국내 언론도 이번 변화를 한국 방위력의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전환점으로 짚었습니다. 한국경제와 서울경제는 드론 단가를 260만 원으로 높인 결정이 중국산 중심이던 공급망을 흔드는 수준이라며 배터리, GPS, 프레임까지 국내 생산 기반이 확보되면서 군이 산업 성장의 핵심 축이 되는 구조가 열렸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외 외신이 더 주목한 건 한국이 드론전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점입니다. 세계 대부분이 중국산 저가 드론과 미국식 고가 군용 드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동안 한국은 처음부터 자립형 전력 구조를 택했고 대량 투입과 전장 생존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재설계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의 150회 교체 수명은 실전에서 제약이 컸지만 한국산은 250회 이상, 혹한기 성능 유지율도 85%라 중국산 68%와 비교하면 전투 지속 능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GPS 신호 유지율은 중국 대비 약 3배 높고 모터 추력 안정성도 10% 이상 우위라 같은 크기의 드론이라도 실전 성능은 전혀 다른 수준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는 이 성능 차이가 곧 정보량의 차이로 이어져 한국형 드론의 전술 정보 축적량이 중국산 대비 거의 2배로 늘어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50만 드론 전사 체계는 이 성능 우위를 병력 전체로 확장하는 구조입니다. 군대, 중대, 대대를 하나의 데이터망으로 묶는 시도는 아시아에서 한국이 최초이며 서방에서도 흔치 않은 형태입니다. 여기에 KF-21 양산과 3축 체계 강화까지 맞물리며 한국은 중국이나 미국을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전장을 스스로 설계하는 국가로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가 한국군을 새로운 교본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5월 1일 한국 보잉 굴복시키다 영상입니다. 최근 군 내부와 방산업계 주변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한국군이 아파치 추가 도입 사업을 다시 재개할 것인가입니다. 2월 말 예산 문제와 함께 아파치 공격 헬기 사업이 전면 폐기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서 들려오는 실질적인 이야기들은 보잉 측이 한국을 최대한 붙잡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사실 한국군은 이미 36대의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를 운영 중입니다. 이는 2017년에 역사상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도입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때와 지금의 국제 정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환율급 등 그리고 세계 각국의 방산물자 수요 폭증으로 인해 공격 헬기의 가격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 와중에 보잉기 2차 사업 때 애초에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요구하자 우리 정부가 부담을 느꼈고 2월 말에 아파치 추가 도입 사업은 어렵겠다는 쪽으로 급선회했습니다. 그런데 보잉은 이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국은 아파치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안이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정작 한국이 돈이 안 맞으면 안 사겠다라고 선언해버리니 보잉 내부에서도 적잖은 위기감이 퍼졌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격 헬기의 필요성 자체가 대두되긴 했지만 동시에 드론과 휴대용 대공 무기의 위력도 함께 증명되면서 비싼 헬기가 과연 가치가 있느냐라는 세계적 의구심이 커진 상태였는데요. 보잉이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이 그동안 대규모 공격 헬기 운용을 통해 아파치의 해외 홍보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파치를 70대 이상 단숨에 구매하는 국가는 극히 드뭅니다. 폴란드가 최근 46대를 주문했지만 한국도 당초 70대를 목표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보잉 입장에서 한국은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공격 헬기 무용론에 동의한다는 식으로 전 세계에 메시지를 던지면 보잉의 수출 판로에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생산 라인 규모도 줄고 가격 경쟁력은 더 떨어지게 되니 보잉기 한국 시장을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진 것이 육군 항공학교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보잉이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거기서 보잉은 한국이 원하는 대로 사업비를 맞출 용의가 있고 최신형 아파치 버전 6.5를 미국군보다 먼저 넘겨줄 수도 있다라고 파격 제안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쯤 되면 예산 문제만 해결되면 한국이 다시 2차 사업으로 36대 혹은 그 이상을 들여오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죠. 그럼 보잉이 제시한 금액적인 메리트를 차치하고 한국의 특수한 안보 환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북한은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 지형적 특성을 활용해 땅굴같이 은밀하게 침투하는 것을 노리며 대규모 특수부대를 운용합니다. 육군 입장에서는 야간 침투와 적 후방 교란, 그리고 해상에서의 고속 침투까지 대비해야 하는 복합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격 헬기 무용론이 세계적으로 번진다고 해도 한국에게만은 공격 헬기가 여전히 필요한 전력이라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실제로도 기존의 아파치 36대로는 전면전 시나리오에서 동시에 투입하기에 규모가 부족합니다. 공격 헬기란 게 적의 전차나 기갑 전력을 방어하기도 해야 하고 동시에 대규모 침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투기 대신 저고도로 엄호해줄 중간 전력 역할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맨패드 같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 2만 기 이상이라는 추정치가 있으니 저공 침투 시 아파치는 엄청난 방어 장비와 상황 인식 능력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작전 환경에서 보잉이 제시한 신형 아파치 버전 6.5는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을 반영해 항전 장비와 방어 시스템이 대폭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합니다. 무인기 운영 능력도 강화하고 엔진 추력 상승으로 헬기의 기동력까지 늘려 적어도 회피 비행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만약 한국이 이 신형 사양을 도입한다면 미 육군보다 먼저 6.5 버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보잉으로서는 정말 자신들이 내놓을 수 있는 최상급 조건을 꺼내놓은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개되지 않은 흥미로운 개발 비화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보잉 내부에서는 아파치의 차세대 업그레이드를 2025년 이후로 미루려던 의견이 강했다고 합니다. 미 육군 역시 현재 운영 중인 아파치를 206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량해 쓰겠다는 계획이어서 일시에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예산과 일정 면에서 분산이 낫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아파치를 대량 구매해주면 즉시 신형 버전 생산에 착수해도 손해가 없을 정도의 규모의 경제를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한국이 투자를 해주면 보잉은 미국보다 먼저 신형 개량형 양산에 들어가도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을 대상으로 버전 6.5를 조기에 출시하겠다라는 초강수를 둔 이유가 여기 있다는 후문입니다. 보잉이 이처럼 예전과 달리 저자세로 나오면서 우리 정부와 국회 사이에서도 아파치 제도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자 다른 변수들이 또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한국 해병대도 해병대용 공격 헬기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상륙작전 지원을 위한 공격 헬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육군뿐만 아니라 해병대까지 아파치를 고려한다면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산은 결국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한국군은 KF-21 전투기 개발, 이지스함 건조, 차세대 잠수함 확보 등 굵직한 프로젝트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 도입이 현실화되려면 보잉기 사업비를 확실하게 낮춰주는 방안 말고는 없습니다. 보잉기 제시한 3억 3천만 원 안에서 36대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식의 조건이 실현된다면 다시 사업이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국회도 어차피 무용론이 제기되는 공격 헬기를 비싼 값에 굳이 사야 하느냐고 반대할 수 있는데 그 반대를 잠재울 유일한 방법이 합리적인 가격뿐입니다. 보잉이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만큼 대량 구매해줄 만한 잠재 고객은 드물다. 둘째, 한국이 만약 아파치를 버리면 그 메시지는 세계적으로 공격 헬기의 가치는 낮아졌다라는 사실상의 인증이나 다름없다. 셋째, 폴란드의 대규모 주문으로 숨통을 트이긴 했지만 폴란드 하나만으로는 안정된 생산 체계를 유지하기에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신형 아파치를 우선 공급해주면 향후 개량 사업에서 나올 수익, 그리고 추가 부품 공급과 정비 계약에서 얻는 이익이 막대하다. 이런 장기적 이익까지 고려하면 지금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한국 시장을 유지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결론이 보잉 내부에서 이미 난 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산의 기반에는 한국이 분명히 공격 헬기가 필요한 안보 환경에 놓여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북한이 맨패드를 대량 보유하고 있어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동시에 한국군이 치밀한 야간 침투 작전으로 북한 지역 깊숙이 들어갈 때는 공격 헬기의 화력과 기동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도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서해 5도와 같은 섬 지역 방어에 공격 헬기가 큰 역할을 해왔다는 실무자들의 평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사업이 부활할 경우 향후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상되는 건 보잉이 조건 없이 사업비를 낮추겠다는 구체적 계약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사업 재개 소식을 공식화하는 시점에 맞춰 한국의 전장 환경에는 여전히 공격 헬기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재확인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방위사업청, 국방부, 국회가 차례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별다른 반대가 없다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만약 신형 아파치가 도입된다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버전 6.5 사양을 실전 배치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해외 언론들도 한국군이 다시 한번 최첨단 장비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라며 주목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잉 입장에서는 이를 홍보 소재로 활용해 다른 국가의 아파치를 팔 때 한국도 쓰고 있는 최신형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윈윈 전략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격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만약 보잉기 각종 기술 이전이나 무인기 통합 운영 등 추가 옵션에서 한국 측이 만족할 만한 수준을 내놓지 못한다면 다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바닥에서는 마지막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정세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넓지 않습니다. 육군이 추구하는 대규모 침투 및 기계화 부대 지원 작전에 최적화된 공격 헬기는 사실상 아파치가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서유럽의 타이거 헬기나 다른 대안도 있긴 하지만 이미 한국군이 아파치 운영 경험을 축적한 상황이라 호환성과 운영 효율을 감안하면 보잉 쪽이 계속 유리합니다. 결국 보잉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한국이 예산 테이블에 놓은 액수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전망이 매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보잉이 과거에는 고압적 태도에서 이제는 사정하는 태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대형 고객을 잃으면 아파치 공격 헬기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이는 곧 보잉의 방산 부문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절박함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 속에서 공격 헬기의 명성은 다소 약해졌고 새로운 무기 체계에 대한 수요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잉은 한국에 최신형 기체를 싸게 줄 뿐만 아니라 무인기까지 통합 운영 가능하도록 길을 열겠다라며 전보다 훨씬 유화된 태도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군도 이 기회에 가격을 제대로 깎고 우리가 원하는 사양을 모두 얻어내자라는 마음이어서 결국 양측 모두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전략적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아파치 공격 헬기 추가 도입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보잉은 한국에게 실질적인 굴욕 할인과 조기 납품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라도 이 사업을 사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군은 이를 활용해 미래 전장 환경에 맞춰 공격 헬기 전력을 한층 더 강화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과연 실제 계약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어떤 대당 가격에 도입될 것인지 앞으로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